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제통합 9번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통합은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가랑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나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건데, 가하고 나가 비슷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주제는 동일하지만 음, 대립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하나의 앞에 나온 지문을 확장하는 식으로 뒤에 지문이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풀 때 가와 나가 어떤 식으로 관련이 돼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이제 가하고 나가 어떤 공통적인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모의고사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뀌게 된 것부터 이런 독서 유형을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이 꼭 익숙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주제통합 9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읽어볼게요. 일단 1문단에서는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듯이 키워드가 뭔가를 꼭 찾아야 하는데, 키워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어떤 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반복되는 말 중에서도 반복되는 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말 중에서도 또 이 전체 지문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문단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분류학 분야의 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딱 뭔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걸로 보이는 건 분류학. 분류학 분야의 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진화론적 사고관에 입각한 개통수의 도입이었다. 개통수라는 말도 나왔네요. 이 개통수가 분류학 분야에 영향을 정말 많이 끼쳤다.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했어요. 우리는 분류학도 좀 생소한 개념이고 개통수도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 두 개를 뒤에 가면서 설명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읽어볼게요. 분류학이 생물학의 다른 어떤 영역보다 진화론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여기 보면 진화론 이것도 지금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분류학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이 진화론에 입각해서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관에 입각해서 빠져나온 게 이제 개통수. 그래서 요거가 분류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분류학이 이 진화론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이 학문의 중심 과제가 종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진화론적 사고관에 입각한 개통수의 도입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은 개체들의 의미 없는 집합체가 아니라 역사성을 지니며 오랜 진화의 길을 걸어서 오늘에 이른 유전적인 유사성을 지닌 집단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자, 여기 문장이 이렇게 주어진 이유는 첫 번째 문장에서 분류학 분야의 진화론적 사고관에 입각한 개통수의 도입이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장인데 이 개통수가 도입됨으로써 어떤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이 뭔지 알죠? 종류? 좀 쉽게 말해서
종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종은 개체들의 의미 없는 집합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선가 봤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생물에서 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같은 종에 해당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 종에 속한 여러 가지 개체들이 있겠죠? 그러면 종은 그냥 뭐 개체를 모아놓은 거냐, 아무 의미 없이 모아놓은 집합체인 거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랜 진화의 길을 거쳐서 현대 오늘날에 이르러서 유전적인 유사성을 지닌 집단이다. 그래서 이 개체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데, 유의미한데, 어떤 식으로 유의미하냐? 역사성을 가지고 진화 과정을 거쳐서 유전적 유사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집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대요.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자연 분류란 말은 계통 분류학이다. 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치는 바꿔 쓸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이야기예요. 계통수에 입각한 계통 분류학의 확립은 생물학사 전체를 고대와 근대로 양분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계통수의 도입이 굉장히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분류학으로 시작을 했다가 요거를 어떻게 구체화를 시켰냐면 계통 분류학으로 지금 구체화를 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건 계통 분류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문단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고 2문단으로 갈 건데, 지금 1문단에서 대부분 다른 지문들을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들, 뭐 분류학이라든지 개통수라든지 이런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데 이 지문은 지금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는 지문은 없으니까 아마 2문단부터 그런 정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죠. 개통수란 뭐냐? 도대체 개통수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냐? 개통수란 동물이나 식물의 진화 과정을 나무에 비유하여 나무가 가지를 치는 모양과 같이 나타낸 것으로, 그런 거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쭉쭉쭉쭉 나와갖고 연결되는 거,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저런 나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개통수.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개통수가 이렇게 나무같이 생긴 건데 각 생물간 유연관계를 보여준다. 유연관계. 그럼 유연관계는 뭘까요? 유연관계란 생물체가 서로 형상이나 성질 따위에 유사한 관계가 있어. 그 사이에 연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생물체들이 서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유연관계라는 거예요. 개통수는 공통조상으로부터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 갈라져서 개통수의 맨 마지막 가지 끝에는 현재의 생물종이 위치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아까 1문단에 읽었던 어떤 역사성을 지니면서 얘네가 오랜 진화의 길을 거쳐왔다는 그 부분이 여기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공통조상, 어떤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지치기는 방식을 보여준다면 이런 역사적인 길을 얘네가 걸어와서 현대의
생물에 이르렀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개통수에서 가까운 위치에 놓인 생물일수록 공통적인 특징이 많으며 유연관계가 가깝다.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가까울수록 공통적인 특징이 많고 유연관계가 가깝다. 자, 개통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형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이 형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생물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형상이나 성질을 형질이라고 해요. 이 형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 필요할까? 어느 부분에서 비슷한지를 찾아야겠죠. 그죠? 생물종의 유형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물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서로 비슷한 거냐를 유사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형질, 걔네들이 갖고 있는 형상이나 성질을 비교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또 정확하겠지. 여기 나오네요. 형질이란 생물종이 갖는 특징을 말하는데 이제 예시를 볼 거예요. 5가지 형질이 I에서 V에 근거하여 생물종 ABC의 개통수를 작성하는 전통적인 2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했으니까 이 2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밑에서부터 이제 찾아야겠죠. 여기 있는 거 잠깐 지우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여기 보니까 3문단의 첫 번째 방법은 그랬어. 첫 번째 방법은 뭐래? 유사성.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그 관계. 유사한 관계에 근거해서 개통수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럼 2가지라고 했으니까 요거 읽기 전에 2번째 방법이 뭔지 한번 먼저 볼까요? 대부분 그 다음 문단에 있겠죠? 2번째 방법은 뭐야? 이 유사성과 근거한 거는 달리. 앞선 시대에 없던 형질이 진화 과정 중에 후대로 가면서 새롭게 파생되어 나타난 특성만을 이용하여 개통수를 작성하는 것이다. 하나는 어떤 부분이 비슷한 건지, 유사성. 2번째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가지고 개통수를 작성하겠다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큰 그림은 됐지. 그러면은 각각의 디테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유사성의 근거에서 작성하는 거. 먼저 유사성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형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5가지 형태적 특징이나 DNA 염기설과 같은 형질에 대한 특징을 조사해서 특징의 유무를 각각 1과 0으로 분류하여 분류군간, 분류군은 내가 무엇을 지금 분류하고 있는지 그 분류 대상들이에요. 그 분류 대상들 간의 형질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특징이 있어. 그러면 1. 없어. 그러면 0.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 이 그림 1을 한번 봅시다. 그림 1의 표에서 자, 형질 요 I의 경우에는 어때요? 다 있어. 111이지 그지? 모두 가지고 있으며 형질 요 2의 경우에는 어때? A와 B는 0으로 같고 C는 2와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지금 보면 좀 지워볼게요. A와 B는 형질 5개 중 4개가 같으므로 어떻게? 여기 같고 여기 같고 여기 같고 여기 같죠? 그죠?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도는 5개 중에 4개가 같으니까 5분의 4로 결정된다. 이에 비해 A와 C, B와 C 이제 각각 해보시면 유사도는 각각 5분의 2와 5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A와 B를 이렇게 묶었어요.
이를 한 종으로 간주한 후 생물종 C와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A와 B를 묶은 후에, 하나로 묶은 후에 그거랑 C랑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때의 유사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A와 C의 유사도와 B와 C의 유사도의 산술 평균값을 구해서 나타낸대요. 산술 평균값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와 C의 유사도 아까 뭐였어? 5분의 2였고요. B와 C의 유사도 5분의 1이었어요. 한 다음에 요거를 2로 나눠주시면 10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AB그룹의 C를 연결하면 그림 1의 오른쪽 위와 같은 요런 ABC의 개통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3개였지만 대상 생물종이 만약에 대상 생물종이 4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종이 이렇게 연결될 때까지 개통수에 포함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서 개통수를 완성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뭐 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설명을 해주자면 지금 이 지문에서 유사도를 계산을 한 게 뭐였냐면 A와 B의 유사도를 먼저 계산을 했어요. 5분의 4로. 그리고 A와 C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B와 C의 유사도를 계산을 했어. 근데 이 세 개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대상 생물종이 3개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개밖에 없어요. A와 B, A와 C, B와 C 이렇게. 근데 만약에 4종 이상일 경우에는 4종으로 해볼게요. A, B, C, D. 관계가 몇 개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렇게 6. 이제 6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확률들이 다 나올 거고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그 한 결과도 이 대상 생물종이 3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겠죠. 혹시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응용해서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그러면 여기 읽었으니까 우리 첫 번째 방법 읽었으니까 문제를 먼저 갖다가 좀 와봅시다. 여기 좀 지우고 아이고 미안해요. 3번을 풀려고 봤는데 3번이 가하 때문이어서 뭐 파생형질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네, 다 읽고 와야겠네요. 두 번째 방법까지 다 읽고 문제 그냥 한꺼번에 풀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봤던 것처럼 후대로 가면서 앞에는 없었는데 진화 과정 중에서 새롭게 파생된 특성만을 이용해서 개통수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화석에서 나타난 초기 파충류에는 비늘이 없고 진화 과정에서 비늘이 생겨났다면 비늘 없음, 즉 초기에 있었던 그거는 원시 형질이라고 하고 비늘 있음, 이제 생겼지? 그거는 파생 형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비늘 있음은 비늘이 있는 파충류들을 한 그룹으로 묶게 하는 공유 파생 형질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그림 1을 이번에는 아까는 유사도에 의해서 이거를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볼 거예요. 위에 그림 1의 표에서 0을 원시 형질이라고 하고요. 1을 파생 형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파생 형질이 이제 후대에 생긴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형질 1번에서 A와 C 모두 어때요? 다 있어. 다 파생 형질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형질 1번은 A와 A, B, C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형질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요거를 한번 볼까요? 형질 4번을 보면 A와 C가 1을 공유하고 있고 B는 그렇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형질 4에서 A와 C가 1을 공유하므로 A와 C를 먼저 묶어줍니다. 아까는 A와 B가 묶였는데 어떤 유사도에 의해서 이번에는 파생 형질로 비교를 해보니까 A와 C가 먼저 묶였어요. 그리고 나서 개통수의 바깥쪽에 B를 두고 이렇게 생긴 개통수를 만들 수 있어요. 형질 2, 3, 5에서 C만이 가지고 있는 이거. 이 1은 생물종 간 유연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그 C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어떤 거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로 딱 정해져야 되는데 요렇게 아까 얘는 A와 C는 있고 B에만 없으니까 B를 따로 뺄 수 있었는데 여기는 C만 갖고 있으니까 C를 따로 밖으로 빼고 A와 B를 묶어볼까? 라고 했을 때 A와 B를 묶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2와 3과 5는 5에 있는 1은 생물종 유형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문제로 가볼게요. 3번.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반응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다음 중 다음 표는 파충류에 해당하는 생물 종 알파부터 시그마에 대해 5가지 형질을 또 똑같이 조사를 한 후에 이를 정리한 거예요. 0은 원시 형질, 1은 파생 형질. 우리 아까 읽었던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진화 과정에서 후대로 가면서 새롭게 생겨난 형질을 1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반응부터 봅시다. 알파는 베타보다 진화론적으로 더 뒤에. 그럼 얘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베타에는 없는데 알파에만 있는 숫자 1이 있어야 하는 거죠. 파생 형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비교해 볼까요? 1은 둘 다 있네요. 나머지는 없다가 여기 보세요. 형질 4번에 가서 보니까 알파에는 파생 형질이 있는데 베타에는 없어.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알파가 뒤에 진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형질이 있으니 얘가 베타보다 더 뒤에 출현한 생물종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기억은 올바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니은 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의 형질에 해당하는 숫자, 즉 1과 0은 생물의 유사성입니까? 아니요. 파생 형질에 근거해서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그럼 디귿 볼게요. 알파와 베타는 이렇게는 알파와 시그마보다 유형 관계가 더 멀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일단 알파, 베타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알파랑 시그마를 볼게요. 다른 색깔로 해야 안 헷갈리겠네요. 이렇게 볼게요. 자, 1, 1. 똑같이 있어. 0, 0. 똑같이 없고. 얘는 지금 여기서 베타와 감마의 차이점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베타에는 이 4번 형질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그마에서는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은 알파는 있는데 이제 시그마는 없는 그런 형질이 하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보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타가 이제 알파보다 오래된 애야. 그죠? 알파보다 오래된 친구. 그리고 나서 시그마를 보니까 얘는 쭉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 시그마랑 알파랑 똑같이, 그지? 그래서 시그마도 베타보다는
후에 나타난 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5번을 비교를 해보니까 시그마가 알파보다 살짝 뒤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유형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이쪽이 최근, 그지? 최근으로 갈수록 유형관계가 더 유형관계가 더 가깝게 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디귿도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개통수 얘기할 때 혹시 본문에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종에서 시작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가지치기에서 온다고 했고, 여기 맨 끝에 있는 게 최근 생물, 오늘날의 생물에 해당한다라고 한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역사성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는 그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가지가 쳐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 뭐냐면 베타가 여기 있다고 해보면 뭐 알파 이쯤에 있고 이렇게 시그마 이쪽에 있고 해서 이렇게 관련 그 이제 생물 종 간의 그 관련성이 그 최근에 생긴 아이들일수록 서로 비슷하다. 서로 유연 관계가 더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은으로 가볼게요. 리을. 4가 날개라면 베타는 아까 베타에 4가 없었지, 그지? 얘 혼자. 날개 없음이라는 공유 파생 형질을 가지고 있지 않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조건을 보면 초기 파층류에 없던 것이 진화 과정에서 후대로 가면서 새롭게 생겨난 애를 1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날개를 0과 1로 나눠보면 0은 날개 없음이야. 그리고 1은 후대에 가서 날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공유 파생 형질이라고 하려면 여기가 날개 있음이라고 바뀌어야 돼요. 파생은 숫자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있는 3번을 고르시면 돼요. 괜찮나요? 이렇게 하고 앞에 있는 문제 2번.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몬텔리우스 형식학에 대해서는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요 앞에 1, 2, 3은 할 수 있어요. 자, 1번. 분류학의 확립은 생물학사의 시대를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거 아까 1문단에 나왔었는데 분류학이 그 개똥 분류학이라는 게 확립이 되면서 근대와 고대인가요?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네, 근대와 고대와 근대로 양분하는 분수령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요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개통수에서 더 가까이 위치한 종일수록 유전적 유사성이 크다. 이거 맞죠, 그죠? 가까이 있을수록 유사성이 크다. 그다음에 3번, 생물의 유사성에 의거한 개통수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죠. 파생된 특성을 이용하는 개통수, 이거 두 번째죠. 이거의 결과는 같다. 같았나요? 아까 유사성에 의거했을 때는 A와 B가 이렇게 묶어졌고 파생된 거를 생각했을 때는 A와 C가 묶여졌어요. 그림에서요. 여기서, 그지? 그림 1에서 보면. 그래서 이거 틀려요. 틀려. 그치? 같지 않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는 나왔네요. 4번하고 5번은 이제 그 나 지문을 읽으면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 지문을 읽으러 가볼까요? 나. 고고학은 여기는 고고학에 대한 얘기인 것 같네. 고고학은 인류가 지난 시대에 남긴 흔적을 찾아내고 이들의 역사를 밝히는 학문으로서 방대한 고고학 자료를 시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아까 가에서 나왔던 거랑 지금 동일한 단어가 나왔어요. 분류라는 거.
얘도 뭔가 시대에 따라서 이 자료들을 분류해야 한다. 고고학에 있어서 진화론에 입각한 분류학의 방법론인 형식학을 이거 아까 가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고고학에 있어서도 이 방법론을 확립한 학자가 있대. 그럼 가와 나는 어떤 관계일까요? 똑같은 어떤 계통 분류학이라는 게 적용된 사례들인 거죠. 그죠?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생물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였고 얘는 이제 고고학에서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그 계통 그 진화론에 입각한 분류학의 방법론을 사용해서요.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그죠? 확립한 학자는 누구였어? 몬텔리우스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몬텔리우스 형식학이야. 이름만 다를 뿐 어떤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죠. 그죠? 진화론에 입각한 분류학이다. 몬텔리우스 형식학은 유물의 형식은 생물의 종과 같아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와 같아서 자연과학자가 진화론적 발자취에 따라서 생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고고학자도 유물의 형식을 시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또한 생물종이 계통적으로 진화하는 것처럼 이런 생물종이 뭐뭐하는 것처럼 이런 거는 다 가에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유물의 형식도 방향성을 가지고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역사성. 아까 역사성을 가지면서 나무가 쭉 위로 올라갔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계통적으로 진화한다고 본다. 자연과학자가 현생생물과 현 시대의 생물과 화석 비교를 통해 종의 진화 과정을 추정하는 것처럼 고고학자도 유물 형식 비교에 의해 형식 진화 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유물 형식 비교, 약간 그 생물학에서 우리가 형질 비교라고 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게 느껴지나요? 네. 지금 가를 이해한 상태에서 나를 읽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림 1을 봅시다. 무슨 그림 같은 게 나왔네. 고대의 도끼 A에서 D를 형식학적으로 어떤 형식학적? 몬텔리우스가 얘기한 거. 그 형식학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우선 가장 오래된 형식의 도끼는 자루의 끝부분에 쪼갠 후 그 사이에 도끼를 끼워 끈으로 묶었던 A로 보았다. 이게 제일 오래된 거. A의 경우 도끼를 사용할수록 흔들려 묶였던 끈이 잘 빠졌다.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끈이 빠지지 않도록 양측 가장자리를 돌출시킨 B가 고안되었다고 보았다. 네, 요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런데 B는 자루 속으로 도끼가 파고 들어가 자루가 쪼개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문제 발생하니까 해결해서 다음 거 나오고 문제 발생하니까 해결해서 다음 거 나오고 요런 단계가 보이죠.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끼의 중간이 이렇게 도출되어 있는 C가 고안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자루를 끈으로 묶지 않고 바로 도끼에 끼울 수 있는 이 D가 다시 고안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D에는 줄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 그죠? 이는 A에서 C에서 끈을 묶었던 관행의 영향으로 남겨진 과거의 흔적이다. 그죠? 우리가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에 있던 현대에 있는 것이 그 전에 있던 거랑 완전히 관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흔적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얘도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유물들이 사용할 시기를 추정하며 하나의 표에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냐? 한 시기에만 사용된 유물은 해당 시기에만 유물의 형태를 그리고 여러 시기에 걸쳐 사용된 유물은 그 물이 사용된 시기만큼 표를 차지하게 유물의 형태를 그릴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표가 있으면 여기가 뭐라 그럴까요? 뭐 5세기, 뭐 6세기,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겠죠. 그죠? 근데 요런 동그라미를 5세기에 사용했는데 5세기에만 사용하고 6세기부터는 뭐 네모를 사용하기 시작했어. 그럼 이렇게 분류해서 그려야 되는 거고. 어떤 세모라는 거는 5세기와 6세기를 걸쳐 사용했어. 그러면 이렇게 다 이렇게 걸쳐서
이 유물이 사용된 이 시기만큼 표를 차지하게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물을 시간의 선호에 따라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오래된 것을 아래에 배열하고 그 다음 거 이렇게 뭔가 쌓아가는 거죠. 아래에 배열하여 고고학적 연대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몬텔리우스 형식학은 고고학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얘도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1번부터 할 수 있겠죠. 그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선택지가 구성된 걸 보니까 가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면 1번부터 가에서는 기존의 개통수 작성법에 오류를 제시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개통수를 어떻게 작성할 건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와 나에서는 각각의 생물의 유연관계 파악하는 방법. 두 방법. 유물을 분류하는 두 방법. 일단 이 두 방법부터 아닌 것 같은데 장단점. 이것도 아니죠. 그죠? 자, 3번. 가에서는 생물학 분야의 특정 이론을 설명하고 뭐였어? 개통분류학. 나에서는 가에 제시된 이론이 다양한 분야에 확장된, 그렇지. 어디로? 고고학 분야로 확장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4번도 볼까요? 나에서는 몬텔리우스 형식학에 입각한 분류의 한계점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 5번. 나에서는 가에 제시된 이론의 한계를 밝히면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확장해서 다른 분야에 적용한 거라 그랬지? 그래서 3번 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 아까 우리가 풀었고 4번, 5번, 이번에 이 4번, 5번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3번은 우리가 했고요. 4번으로 갈게요. 자,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A와 B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랬네요. 이런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기에서 우리가 지문에서 본 내용이 어디에 적용되어 있는지 어떤 단어를 통해서 적용되어 있는지 보기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지문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 가지고 다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을 꼭 찾아야 돼. 그러면 A부터 볼게요. 1980에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각진 자동차들이 생산되었으나 2000에서 2010년대 들어서는 점차 유선형의 자동차들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 지금 뭔가 바뀌었지, 그지? 그래서 이것은 신미덕 교수와 더불어 유체 역학적인 해석의 발전에 더해졌기 때문인데 자, 우리는 각진 자동차를 구식, 옛날 거, 유선형의 자동차를 신식, 현재라고 구분한다. 그럼 구식, 신식 딱 갈라졌어. 근데 B는 1970, 80년대를 상징하던 플라스틱 뿔테 안경, 90년대가 되면서 금속 태안경으로 바뀌었고요. 이것도 뭔가 이렇게 이 A처럼 이렇게 바뀐 거는 맞는데, 자, 그러나 이게 좀 중요하겠죠.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뭐가 됐어? 뿔테 안경이 다시 유행을 일으켰고, 2010년이 지나면서 다시 둥근 금속태 안경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건 어때? 구식, 신식으로 딱딱딱딱 갈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돌고 돌고 있네요, 지금.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네, 나의 내용. 그 뭐죠? 고고학에서 시간 연대에 따라서 유무를 분류했던 그 방법. 그거는 어떤 거에 좀 더 해당하니? A니 B니? 나에서는 뭐 돌고 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딱 구시대의 화석,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진화하는 방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요. 이 A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1번 같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 A의 경우 구식과 신식으로 구분하는 게 오히려 몬텔리우스 형식학에 부합한다. 2번.
A에 대해 몬텔리우 형식학에서 유선형 자동차 나오고 다시 각진 자동차가 유행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한 번 끝난 거는 그냥 끝난 거야. 자, B의 경우 뿔테 안경 이렇게 반복하는 거, 반복해서 유행을 타는 거. 형식학의 계통적 진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랬죠? B의 경우 뿔테와 금속테 안경 모두 같은 시기에 속한 것,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답이 5번이겠지. B에서는 A와 달리 제품이 어떤 형식으로 진화해 나가는지 방향성을 알 수 없다. 딱 우리가 어떤 거를 구식과 신식으로 나누게 된다면 이건 방향성을 알게 됐어. 아, 이게 옛날 거,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혹은 그쵸?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식이 나온 거. 그래서 방향성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저건 어때? 플라스틱 뿔테, 금속, 다시 뿔테, 금속 이렇게 돌고 돌고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건지, 진화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다음 문제. 5번. 자, 이것도 몬텔리우스 배열인데요. 시기 보면 2, 3, 그래서 오래된 게 밑으로 가 있죠.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림들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적절한 거를 좀 골라봅시다. 기억. 칼씨와 칼씨는 요거 칼비와의 역사적 선후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죠? 2하고 3. 안전핀 C와 같은 시기에 쓰였는지 알 수 없어? 왜 알 수 없어요? 여기에 C가 같이 있는데, 그지? 그래서 안전핀 C와 칼 C가 같은 시기에 쓰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아니야. 자, 그 다음 니은 볼까? 자, 안전핀으로 볼게요. A와 B를 사용하다가 C에서 D로 이 형식이 바뀌는 요 과정. 이거 어때? 이게 구식, 이쪽이 구식, 이쪽이 신식. 구식, 신식 딱 나눌 수 있으면 방향성 있다라고 얘기했죠. 니은 맞네요. 자, 디귿. 그릇 A의 형식은 2시기와 3시기에 걸치면 어떻게 그려야 돼? 만약에 걸치는 걸 그리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이 줄을 없애버리고, 빨간색으로 하니까 좀 그러네요. 여기에 있는 이 줄을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그리고 얘가 그냥 여기 이렇게 다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아니네요. 리을. 칼비와 칼씨의 시기별 배열과 달리 안전핀 A의 D의 배열은 형식 비교라 볼 수 없다. 아니죠. B와 C가 시기를 거쳐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안전핀도 우리 니은에서 얘기했죠. 방향성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고 형식 비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지? 응. 이것도 아니야. 그럼 니은만 맞네? 그럼 그런 게 2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문맥상 아까 A 이게 뭐였냐면은 요거예요. 몬텔리우스 형식학이 고고하게 대표적인 연구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 그거는 자리 잡은 건 뭔가 정착하게 되었다. 이거랑 가장 비슷하게 바꿨을 수 있겠죠. 제정은 어떤 법을 정하는 데 쓰는 단어이고요. 안착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뭐 도착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고정은 뭐 하는 건지 알죠? 고정, 딱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규정은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착이 가장 유사한 말이 될 거예요.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 모르는 부분은 다시 돌려보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